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53회 그리고 다음 주 54회로 이 화창한 이 3월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27번째 책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멤버분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멤버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신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음모와 배신에 지쳐갈 때 저는 이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님이 그리우면 형님의 얼굴을 쳐다본다. 네, 들바람님 나오셨습니다. 와. 아버님이라는 건가? 아니, 형님이라는 건가? 나이 들었던 거. 아니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아무튼 책에, 아무튼 네. 좋은 내용이죠? 네. 좋은 내용 맞죠? 네, 발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발음이 살짝 잠깐 떨렸습니다. 예.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형님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그리우면 우리 형님을 쳐다봤는데 이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나는 어찌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나오죠. 우물물을 쳐다봤는데 거기에 형님이 있더라. 요런 글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예. 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좋은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좋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어디 저 들바람님께 그런 나쁜 흉하고 그런 사악한 것을 제가 갖다 붙이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 북구고전의 녹음을 빛내주시고 이 또 음으로 양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북구고전의 열녀 꿈밥님 나오셨습니다. 열녀. 안녕하세요. 갑자기 열녀 뭐야? 뭐지? 좋은 소리 같은데. 열정적인 그녀. 아. 네, 열정적인 그녀. 네. 아, 죄송합니다. 자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그렇게 또 갖다 붙여서 동전 좀 굴리셨나요? 동전. 동전 좀 뭐 굴리셨네. 굳이 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김홍현과 같이 세상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고픈 강아지 같은 고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범. 예. 범이야 범. 김홍현이란 범. 분이 또 나오죠. 예. 산에 이 사람의 이름을 특이한 사람이야. 그렇죠. 네. 이게 우리의 민족성인 것 같아. 어디 가면 낙서하는 거. 그 사람이 아마 나는 자연이다의 원조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네, 진짜 그렇습니다. 특이하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멤버 소개를 하면서 그 형님을 얘기하고 열렬을 얘기하고 또 김홍현이라는 인물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연암 산문집에 등장하는 요 인물을 가지고 모티브로 가서 그냥 대충 제가 갖다 붙였다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대충이야. 자, 시작하시죠. 네, 삐졌어 우리. 실망하셨군요. 우리 꿈밤님 삐졌어 지금.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아이반호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월터 스콧. 네. 아이반호 작품을 의뢰했던 이제 모 여고생이 이제 드디어 고3이 되었는데 아이고. 예. 오늘 드디어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해요. 축하해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하해요. 드디어 이제 국가의 이제 공식적인 자원으로 너도 편입이 되었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집 나가도 돼요. 아무튼 그 소녀가 잘 들었다고, 재미있었다고.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제 저의 여식에게도 이 인정을 받은 이 팟캐스트 북구고전 아니겠습니까? 또 청취자 여러분들 힘 입어가지고 좀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만은 두 분 어떻게 좋은 근황들이나 좋은 소식들이 있으십니까? 복권을 좀 긁으셨다거나. 네. 저희들은 봄이 와가지고 마당에 꽃을 좀 많이 심었어요. 꽃을 봄꽃들. 온실에 이제는 온실에 심지 않으셔도 된다. 온실에도 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역시 봄은 진짜 좋아요. 봄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 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꽃들이나 나무들이
그 생명력을 키우는 그걸 보면은 예, 예.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그렇죠. 특히 저희 집에 이제 금목서라고 하는 그 향기가 많이 나는 금목서? 예, 예, 예. 나무가 있는데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한 심은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아, 근데 올 봄에 드디어 새순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판 사람한테 항의성 전화도 했어요. 이거 너무 순안 빨리 치는데 죽었다고. 사람을 보통 이게 띄엄띄엄 보고 안 죽는 나무로 네. 알고 있다. 어. 그리고 왜 이게 죽냐? 사철나무인데 왜 이파리가 다 떨어지느냐. 아. 이게 좀 항의성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그게 뭐 땅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으면 항의를 하시는군요, 들바람님. 내가 당황스러웠으니까. 사과하셔야겠네 전화해서. 마침내 예. 그러네. 참네. 새순이 돋았습니다. 예. 아, 근데 예. 그 꽃은 이제 그 나무는 6월 정도에 꽃이 피어야 돼요. 샤넬의 향기를 만드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 금목선 샤넬 향을 만드는 원액을 만드는 꽃이라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새순이 났어요. 예. 꽃이 피면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화하겠대요. 야. 바로 꼴이 내리네. 예. 아니 이 자연의 오묘함. 네, 어쨌든 봄이라서 예. 마당에 심은 꽃들 그리고 그 새순들이 놀랍다. 정말 놀랍다.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놀래켰네요, 들바람님은. 네. 놀랍다. 이렇게 봄을 만끽하고 계시는 네. 들바람님 일상이었습니다. 꿈밤님은 혹시 뭐 좋은 일 없으십니까? 아니 뭐 저희는 마당에서 봄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집 마당에서 네. 예, 회사 마당에서 한 2, 3주 전부터 저희 회사 마당에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매화도 피고 유명하죠. 거기. 목련도 피고 그래요, 맞아요. 특히 매화. 뒷마당에 목련나무가 굉장히 크고 꽃을 맞아, 해마다 맞아. 굉장히 많이 피우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가지치기들을 좀 과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예, 펴요. 굉장히 많은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전문가가 잘랐나 보네. 아하.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이 보이는 게 바뀌면 이제 그 나의 뇌에 내 몸에 생기는 어떤 호르몬의 분비라든가 이 감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고 좀 그러는데 두 분들 굉장히 좀 좋은 일이 많으셨네요. 예. 참 꽃 볼 일이 없어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왜요? 집안 갑자기 산책도 짠하다.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짠하다. 제가 산책하는 걸 어떻게 늘 하셨죠? 훔쳐보지. 네, 늘 지켜보고 있어요. 네, 열심히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 산책이요, 꽃 보려고 산책하는 게 아니고 막 아이디어 쥐어 짜내려고. 오. 네, 참 산책할 때 좋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구만요. 그쵸. 또, 네. 자, 아무튼 다들 잘 지내고 계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쨌든 그 지난 방송 에피소드에서 그 들바람님의 그 외유에 대한 얘기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양반의 고장, 안동. 충절의 땅, 나라를 지킨 바로 그 구국의 땅, 구구겠다. 그 안동 얘기를 했는데 안동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 들바람님 지금이라도 요거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안동?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안동에 좋은 게 있죠. 안동 찜닭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동이 아니고 대구에 갔더니 맛이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대구 시민들이 다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아하. 안동에 찜닭이 있죠. 네. 아무튼 저 웃음과 만강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또 안동이 또 고향이시라고. 너무 또 들바람님께서 이제 그 웃음과 만강님 고향에 다녀오셔가지고 또 너무 또 이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동 찜닭, 헛제사밥, 간고등어. 이 찜닭하고 간고등어는 거의 뭐 킬러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녁 야식 뭐 이런 근데 거. 의외로 헛제사밥도 맛있어요. 헛제사밥 드셔보셨군요. 예. 이번에 가서는 안 먹었는데 예전에 한번 갔을 때도 먹어봤는데 네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냥. 근데 그걸 자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예, 그렇죠. 그냥 이제 정갈한 밥상 하나 이렇게 예, 정갈한 하는데, 밥상 하나.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먹을 거 어쨌든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참 뵙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연결이 되고 있구나. 예, 참 이 몸은 떨어져 있고 그 뭐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연락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청취자님들과 우리만의 또 소소한 또 이제 이 공유되는 기억. 요런 거 사소하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어거지 같지 않아? 아닙니다. 전 즐겁습니다. 전 즐겁습니다. 예. 아무튼 요렇게 댓글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원래 그 애플 팟캐스트에도 저희가 그 북구고전이 이제 업로드가 팟빵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애플 팟캐스트 쪽의 댓글은 제가 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머, 저희 신디스님 예전에 그 팟빵으로 이제 댓글 많이 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셨던 분인데 저희 그 애플 팟캐스트 쪽으로 이제 또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게 2월에 남기셨는데 제가 조금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세 분의 책 이야기가 깊고 풍성해지는 듯합니다. 철학도 소설도 역사의 과학까지 북구고전 덕에 미루기만 했던 고전 읽기 조금씩 도전하게 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끔 방송에서 언급하시는 토지,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 얘기하는 거죠. 사실 드라마도 책도 완주는 못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만화책 토지도 한지를 들여놨으나 중간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올해는 토지, 삼국지 이 벽돌 책들은 꼭 읽어야지 하고 다짐만 수년째. 올해는 북극오전에서 둘 중 하나는 다뤄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야, 드디어 저희가 해냈습니다라는 고칼님의 멘트를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들을 수 있기를. 야, 요렇게 글 남겨 주셨습니다. 막무가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고전을 좋아하시는 우리의 고귀하신 신디스님, 이 물귀신이란요. 뭐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뭐 이런 표현을 쓰셔야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을 토지로 피날레를 하고 싶다라는 신디스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분 생각 좀 어떠신지. 그 20권짜리 한번 해볼랍니까? 야, 정적이 흐르네요. 정적이 흐르. 야, 정적이 흘러.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신데. 우리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과연 가능할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박경리 선생의 토지가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꿈밤님도. 있죠. 예. 네. 이 자리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은 저희가 다 갖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분량이다. 그렇죠. 예, 분량이다. 이게 20권짜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북구고전 처음으로 한 게 레미제라블 아니겠습니까? 레미제라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죠. 5권짜리를. 그 5권짜리를 읽고도 사실 저희가 녹음 일자를 잡았다가 조금 미루고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저희가 또 뭐 현업을 다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도서에 그러니까 이제 독서에만 좀 시간을 투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하나 신디스님께서 부탁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갈까요? 뭐 한번 자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12월이 딱 보니까 들바람님 차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 들바람님께 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들바람님께서만 결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럼 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저는 뭐 한번 해보죠. 20권? 20권? 진짜 20권? 물어봐. 20권이 물음표가 달렸잖아. 20권? 물음표가 지금 붙었잖아. 20권은 솔직히 그 약속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일부 한 몇 권 되죠? 5권. 5권. 일부 정도만. 일부 정도만. 역시. 예. 현실적으로 일부 정도만. 5권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권당 그렇게 막 아주 두껍진 않아요. 한 300페이지 되려나?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최치수 가문이 몰락하고 그 거의 뭐 이제 뭐 만주로 이제 떠나는 그렇죠. 그때 그 상황까지의 아마 제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살짝 어렴풋이 좀 약간 기억은 납니다. 어쨌든 근데 혼자 읽은 거하고 그러니까 또 시간도 워낙 오래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저도 책을 보면 새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아마 책은요, 들지도 몰라요. 저게 해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읽으면 그 느낌이 20대, 30대, 40대 읽었던 거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신디스님, 들바람님께서 흔쾌히 12월에 흔쾌히는 토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죄송하지만 일부만이라도 일부도 좋습니다. 일부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주셨습니다. 와. 야
엄청난 숙제를 그렇죠. 12월에 네, 12월에 받았네요. 네, 즐거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디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워낙 읽고 싶은 어떤 이 욕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만화책까지 지금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저도 사실 그 책을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속도가 잘 안 나가니까 만화책을 좀 보면 어떨까 해서 서점에 가서 한번 만화책을 봤었거든요. 근데 만화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함축적으로 이게 내용이 전달되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의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 이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은 그 호열자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마을 사람들이나 이제 봉수놈이나 이렇게 다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굉장히 그분들이 죽는 거에 대한 어떤 서사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이 뒤엉킴이 굉장히 큰데 만화에서는 이게 한 컷씩만 나오니까 그렇죠. 좀 약간 만화는 사실 스토리를 알게 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초중 학생들이 읽기 딱 좋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이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좀 약간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설 완독이 된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한 번씩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요렇게 가볍게 그쵸, 보시면 그쵸. 좋고 근데 만화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설로 가는 건 좀 약간 저는 그러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독서할 때 약간 퇴색될 수 있습니다. 예. 상상력이 사라져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지스님도 네. 저희와 함께 연말까지 네, 일단 신지스님. 일부에 일단 일부 함께 같이 도전하는 가시죠. 걸로. 저는 사실 그 이왕 이렇게 스페셜로 가는 거니까 연말에는 네. 신지스님을 불러 여기 신지스님, 우리 신지스님 불러요? 주로 오셔가지고. 오시는 댓글님들 한번 제주도로 한번 오셔서 그 저 비행기하고 체류비하고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기 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좀 어떻게 좀 협찬을 받아볼 것을 한번 좀 파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요렇게 한번 준비를 네,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요 북극 오전 청취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어느덧 700을 바라보는 그런 대형 도서 팟캐스트로 성장해 나아가려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북극 오전에 요런 것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 요거 한번 읽고 싶었는데 당신들의 그럼 시선으로 한번 좀 요런 거 좀 한번 해달라 있으면은 저희 저 팟빵이라든가 아무튼 저 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요렇게 선별해서 요렇게 대충날쯤 저희가 이제 중구난방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선별해서 네, 아무튼 신리스님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연암 산문집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암 박지원에 대한 소개를 오늘은 좀 모처럼 좀 저자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네, 그 국정원장 박지원은 아니고요. 네, 이분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선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아니구나. 부자는 아니었구나. 네, 아무튼 이 다산 정약용과 함께 실학을 대표하는 인물 열하일기, 허생전, 호질 등의 문장가로 알려진 바로 그분 연암 박지원입니다. 1737년 태어나서 1805년 68세 일기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1737년 태어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봤더니 아무 일 없었고요. 1805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연암이라는 호는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 이제 제비바위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세도 장치를 피해 가지고 황해도 금산의 연암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연암골에 연암을 따 가지고 이렇게 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연암 산문집 본문에도 이른바 연암이란 내가 사는 황해도 금천의 협곡인데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등의 풍자 소설을 많이 집필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웃긴 글 쓰는 거 보니까 좀 오리지널 양반이 아니구나. 정통 양반이 아니구나. 신분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서얼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정통 노론 가문의 양반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좀 약간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생활이 조금 어려웠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관심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심지어 탐정 노릇가 제가 옛날에 그 정약용 선생이 탐정을 좀 했고
그게 이제 그 영화 조선 명탐정의 모티브가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도 탐정을 해가지고 4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박재가 등등등을 제자, 이른바 연암 똘마니, 연암 학파의 꼬라지로 꼬라지가 아니라 꼬라지. 꼬리로 두고 있는데 모두 서울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책 안에서는 굉장히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제자들이 또 너무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마치고요. 그 열하일기 얘기를 저희가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잠깐 하고. 네,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어쨌든 너무 이분이 열하일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뭐 이걸 좀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갔다 온 기행문이죠. 열하일기는 열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는 흐르는 물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의 유명한 온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1780년에 이 청나라 권융제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이제 사신단을 파견을 했는데 사신단장이 박명원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조의 고모부가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박지원의 또 이제 팔촌형이 되다 보니까 박지원을 데려가는 그런 가족 찬스를 쓰게 됩니다. 제가 가족 찬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편한 여행은 아니었죠. 사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다리에 알도 박이고 옷도 씻지도 못하고 세탁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5월 25일 조선을 출발해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걸어서 8월 1일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황제가 없네. 우리 황제께서는 휴가를 가셨다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기다릴 겁니까? 휴가지까지 가야지. 그렇게 해서 열하에까지 겨우 가서 이 5일 만에 도착을 해서 결국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드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10월 27일이야. 그러니까 거의 5월에 출발했는데 10월에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기 출장 속에서도 이 또 공무원으로서 이 마인드가 투철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보면 공무원분들 중에 해외 출장 갔다 와도 이 국외 연수 보고서 잘 안 쓰려고 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분은 그 열하일기라는 엄청난 내용의 국외 연수 보고서 이거 거의 대통령 상장 표창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국외 연수 보고서를 만들고 이 국외 연수 보고서 안에 소설도 넣어 또 뭐 호질이라는 것도 넣고 허생전도 넣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고 어떤 자신이 받은 인상 그리고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청나라에서 너무 다른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죠. 그 감동, 네, 그리고 문제의식. 조선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담아 있는 게 바로 연암의 모든 작품 세계의 8화를 차지한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연암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연암이 워낙 작품을 많이 남기긴 했는데 뭐 예전 뭐 조선시대 뭐 우리 뭐 선조들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뭐 유럽의 다른 문호들도 그렇고 자기가 체계적으로 뭔가 문집을 만들어서 뭔가 내려고 생각들을 뭐 하고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요걸 모아가지고 그렇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나는데 특히 연암 산문집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좋은 모아가지고 글들을 모은 거죠.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저희 또 꿈밤님께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연암 산문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박시현 굉장히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추려서 책으로 만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1932년에 연암집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17권 이루어진 책인데 거기서 이제 연암집에 실린 산문 가운데 42편 그다음에 열하일기에 실린 글 가운데 10편을 골라서 엮은 책이 바로 연암 산문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암이
연암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슷한 주제를 드러내는 글들끼리 묶었어요. 아하. 그래서 크게 4가지 챕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편집이 됐는데 뭐 사이에서 생각하기, 문장가의 마음, 맞습니다. 생활의 발견, 현실과 사회 이렇게 해서 4가지 챕터로 해서 글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연암의 이제 기본적인 사상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실리주의적인 것들, 뭐 이용후생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뭐 법고창신, 뭐 옛것을 받아서 새롭게 한다 이런 아하.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지금 이 연암 산문집에 추려진 글들을 통해서 매우 명쾌하게 다 잘 드러나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연암이 갖는 독특한 문체 스타일이 있었다고 해요. 문체 당시에는 스타일. 이제 옛 고전의 어떤 그 고문원의 글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표현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쓴 글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게 글을 쓰고 왜 경서대로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네. 굉장히 이제 비유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떠한 사실이나 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격식 있는 단어만이 아니라 뭔가 비속어나 이런 것들도 쓰는데 거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암체라고 불리는 독특한 문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글도 잘 썼고 이런 문체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학자인 창강 김태경 선생이 조선에 3가지 우뚝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계와 율곡의 도학 그리고 이순신의 용병술 그리고 연암의 문장 이렇게 3가지다라고 평가를 했었다고 해요. 이순신의 용병술과 필적할 만한 그런 문장력. 네. 이순신 나오니까 또 좋아하네요. 굉장히 좋아하네요. 군사 전문가로서. 아니 네. 군사 전문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꿈밤님께서 이제 문장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실 네. 거잖아요. 근데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병법에 비유한 부분이 맞아요. 전율이 확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 부분을 역시 읽으면서. 군사 전문가야. 네, 맞아요. 아니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니까. 아무튼 연암 산문집을 보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박지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인지가 보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선구적인 가치관을 가진 거 아닌가. 최근의 시대 정신과 매우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라든지 생태적인 관점에서 뭔가 푼 글들이라든지 요즘의 시대 정신에 훨씬 더 잘 맞는 사고. 그 당시에는 약간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선진적인 가치관과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권세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움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이때 뭐 인스타가 있겠습니까? 뭐 페북이 있었겠습니까? 박지원의 이름, 박지원의 문장 하나만으로도 맞아요. 이 조선에 있는 이 뜨거운 이 심장을 가진 젊은이들을 그냥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흡인력이 있었다.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박지원의 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갖되 그걸 단순히 지식으로서 갖는 게 아니라 현실에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설령 개선하기 위해서 예전 것을 포기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포기하자라는 생각들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글들을 좋아해서 아마 80년대 90년대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이 박지원의 또 열하일기와 관련된 그들 새롭게 리라이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우연치 않게 제가 연암 산문집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구입한 건데 이게 어느 출판사죠 이게?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고 제가 셋다 여기 거죠. 제가. 그리고 이 책은 이제 2011년에 제가 나온 2011년 10월 28일 초판본인데 찾아보니까 그 뒤로 책이 잘 안 팔린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1쇄를 제가 초판본을 샀기 때문에 초판 1쇄를 샀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이 느낌이 너무 정갈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책도 아주 예쁘게 만들었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특히나 여기 옮기신 이 박수밀 박사님 지금 이 당시에는 연암
박지원의 문해미학 연구로 박사를 받았고 현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연구 교수로 계시다라고 2011년에는 소개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해제 뭐 읽어보셔야겠지만 해제가 너무 좋죠. 해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박수밀 교수의 해제가 제가 이거 좀 박지원의 글을 좀 더 쉽고 좀 더 맞아요. 접근하기 좋게 하는 진정한 해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해제를 읽고 다시 읽으면 이게 굉장히 명쾌하게 쏙쏙 왠지 들어오죠. 수학 답지를 보고 다시 문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정확해. 정확한 비유. 박지원이 좋아하는 그런 비유야 이게. 굉장히 명쾌한. 명쾌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구구절절한 해석을 넣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해제를 넣는데 자기가 우리가 보통 해제를 읽다 보면 해제를 쓴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써. 해제가 맞습니다. 더 어려운 경우도 그리고 있죠, 해제 때문에 사실은. 책을 던지고 싶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한데 이 책의 이분은 박수밀 교수님은 이 해제가 필요한 부분만 박지원을 연구해서 그런지 글쓰기에 깔끔함 그리고 글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 연암의 글이 굉장히 긴데 해제가 한 몇 줄로 끝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연암의 글이 짧게 두세 줄로 끝나는데 해제만 몇 페이지 가는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변주곡을 잘 연주를 하시는 분이다. 책 뒤편에 이제 해설이 붙어 있는데 이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원칙을 가진 몇 가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현대에서 쓰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고 많은 주석을 지양했다. 그 주석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읽다 보면 주석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는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주석 때문에. 꼭 배경 설명이 필요한 거라면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읽기에 굉장히 편하고 아주 편하고 좋았어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의 글을 읽고 싶다. 그리고 뭐 열하일기 같은 전체를 읽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다면 먼저 요 연암 산문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온 박수밀 교수의 해제가 있는 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정말 저는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왜 계속 안 팔렸지?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거 협찬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 그런 거 아니죠. 우린 이런 거 협찬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 정도의 책이라면 그 역자분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해제를 했지만은 사실상 한문으로 된 거를 국역으로 역을 하신 거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자 사용을 최대한 이제 책 제목이라든가 사람 인명, 지명 정도에만 굉장히 제한하고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국어식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해석을 하면서 조사를 또 이제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해석을 맞습니다. 번역을 하듯 이렇게 하신 거와 같은 좀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책이잖아요. 연암산문집은 당연히 한자로 썼잖아요. 그리고 한자가 우리가 가장 거북하잖아요. 읽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책은 연암산문집이 마치 박지원이 한글로 쓴 맞습니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맞아. 한글로도 잘 번역을 해줬고 해제도 이렇게 책을 진짜 훌륭한 책이다. 그래서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깔끔합니다. 하얀 바탕에 점점이 무엇인가 옮긴 것 같은데 저희는 출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출판사가 지금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 사람이 모처럼 이제 그냥 눈에 하트가 들어가지고 이 책은 정말 마음에 든다. 라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책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연암 산문집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자체가 크게 4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꿈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 책에서 조금씩 이제 글을 따와가지고 이거를 엮은 것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하면서 좀 어떤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름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담당하게 될 부분이 어떤 사고의 전환,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수필, 북 가는 대로 쓰는 어떤 마음 가는 대로 쓰는 어떤 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부에서는 들바람님께서
연암의 이제 당대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지식인으로서 또는 이제 그 당대 뭐 저널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마 요런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 문제 의식과 이거에 대한 어떤 통렬한 비판 요거에 대해서 다루겠고,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에는 연암의 글쓰기 작법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꿈밤님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주제로 사이에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사이에서 생각하기라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발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보면은 뭐하고 뭐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A와 B의 확연히 구분되어 보이는 어떤 현상일지라도 사실 그 본질을 쫓아가 보면은 유사성도 굉장히 많고, 이게 어느 시각 어느 때 어떤 그 수용자의 입장과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A와 B는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이에서 생각하기라는 카테고리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역발상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읽다 보면 정말 처음에는 뭔 소리야 싶다가도 마지막에는 해제를 한번 읽으면 정말 무릎을 그냥 다다다닥 쳐가지고, 해제를 예. 읽으면 해제를 읽으면 무릎을 다다다닥 쳐가지고 무릎이 아파지는. 네. 보면 이제 뭐 주로 이제 추천사 같은 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추천사라든가 내가 이제 뭐 집을 만드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그 글 같은 걸 좀 하나 네.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글을 써주죠. 예.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천사. 네, 추천사. 추천사를 써주는데 보통 이제 우리 요즘 시대의 추천사를 보면은 어떤 필자라든가 그 작가에 대한 어떤 그 지인의 옆에서의 어떤 그런 관찰기, 칭찬, 칭찬이요? 요런 것, 칭찬 일색이 네, 많죠. 요런 네. 것들이 많은데 연암의 추천사는 물론 칭찬도 많고 격려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게 그렇게 가지 않고 때로는 필자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 네, 네. 맞아요. 예. 요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은근히 또 어울린다? 그렇죠. 흥미를 유도하는 그런 글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존당기라고 해가지고 이존, 그러니까 몸을 보존하는 뭐 그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인데, 장준거라는 진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천성이 있는 사람인데 취하면 이게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실언도 하고 좀 약간 좀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뭔가 친숙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술을 많이 해가지고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내가 좀 유폐를 시켜야겠다. 그쵸, 예, 밖에 나가지도 말고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술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집안에 가둬 놓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연암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너를 가둔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맞아요. 사실상 바뀌는 것 그렇게 유폐시킨다고 해가지고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글을 이렇게 남기는 거였는데, 문제가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는데 그렇죠. 왜 거기에 그 집을 맞습니다. 어떤 방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숨으려고 하느냐. 예. 밖으로 막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라.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답창애지삼이라고 해가지고 천자문을 싫어하나이, 아주 짧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을의 어린애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다가 읽기 싫어하기에 꾸짖었더니 그 애가 말합니다.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 천자는 푸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기 싫어요. 이 아이의 총명함이 창희를 굶어 죽이겠소. 네. 이거 굉장히 짧은 글인데요. 이거 굉장히 짧은 글인데 그 해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해제, 처음에 이것만 봐서 좀 무슨 소린지는 잘 몰랐는데 해제를 보고 나서 이 글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 누구나 당연하다고 믿는 진리를 의심하고 저항하는 데에서 역사의 자유와 진보는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옛날에 그 이어령 교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어령 교수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예전에 그 저 인터뷰를 하나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항상 궁금한 게 있었대요. 서당 다니신 세대거든요. 그분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고 했는데 하늘은 파란데 왜 검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장님한테도 그걸 따져 물어봤는데 훈장님도 그걸 몰랐죠. 야, 밤하늘 검잖아. 대충 넘어가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그걸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결국 나이 40대야 왜 검을현을 쓰는지를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주역에 담긴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을흑은 우리가 물리적인 검은색이고 검을현은 어떤 아득한 그렇죠. 좀 약간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뭐 현관, 현무 해가지고 그 주역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끝이 하더라고요. 없는 무언가 창대한 것. 그래서 그 표현을 써가지고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르원인데 그걸 40에서 돼서야 알았다. 그걸 알고 나서 정말 하늘 날아갈 듯이 기뻤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게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린애를 비유해서 우리 하늘천 따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주자, 아까 얘기했던 주자, 기존의 학문에 대한 얘기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 어린애는 파란 걸 얘기하지 않아. 진짜 파란색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걸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데 이런 글들을 쓰면은 당시 사람들은 참 그렇게 동의했을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리원을 계속 처음부터 읽었던 그 학문의 기초였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해 버리면 그걸 공부했던 당시 양반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 아하.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라니. 그러니까 어떤 지인하고 아마 편지를 주고 받았던 모양입니다. 지인하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아마 연함께서 본인을 고라니에 비유를 하고 편지의 상대방을 아마 뭐였나요? 팔이었나요? 예. 요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상대방이 좀 약간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거. 내가 고란이고 당신을 팔이라고 한 것은 내가 잘 놀라는 습성 때문에 내가 고란이라고 한 것이다. 사실 이제 세상의 모든 다툼, 오해 이런 건 비교를 하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나는 그러면 코끼리만도 못한 사람이고 그러면 당신은 파리는 또 개미보다는 또 큰 존재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쾌하게 상대방의 삐진 마음을 풀어주는 이런 위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동경단과 여의주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A와 B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고요. 사물은 본디 정해진 색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를 보면서 이제 검다고 하는데 까마귀 자세히 봐봐라. 까마귀한테 녹색빛도 나고 적색빛도 난다. 그런데도 까마귀를 검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까마귀는 검기는 또 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물을 한 가지 색채, 한 가지 아이디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너무 일관되게 도배하는, 일관되게 획일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반골식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또 좋았던 글이 이게 좀 약간 다른 주제하고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대나무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사랑한 사람 죽오기라는 글인데 연암 자체가 워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사도 많이 써주고 어디 집 지으면 글 써주고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인에게 대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좀 글을 하나 좀 받으려고 10년 동안을 요청을 했는데 야, 대나무 이때까지 정말 글도 많고 좋은 글도 많으니까 그거 중에 하나 써. 굳이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버티고 다녔는데 야, 이 사람이 끝끝내 10년 만에 그 대나무에 대한 글을 받아냈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받아낸 것 가운데 하나가 요걸 제가 한번 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설령 체륜의 종이와 몽염의 붓이라 할지라도 대나무에 대해 바람서리에도 변치 않는 지조라느니 소탈하고 한가로운 태도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쓴 글이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낡은 말뿐이라
대나무는 이 때문에 기가 다 빠져버렸다. 돌아보건대 글 못 쓰는 나도 대나무의 덕성을 기리고 대나무의 소리와 색깔을 묘사해 시문을 지은 것이 많으니 다시 무슨 글을 짓는단 말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대나무를 칭송하다 보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대나무에 대해서 칭송을 할 게 없다. 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시니컬하면서도 뭔가 좀 지식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남들이 이미 다 건드린 주제, 그쵸. 이미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굳이 하고 싶진 않다. 나는 약간 곤조라고. 여기 이 해제에는 그렇게 쓰죠. 상투적인 명칭을 싫어하는 연암의 생각도 잘 드러난 글이다. 이런 주제 말하는 그런 거 그리고 논의하는 주제를 뻔한 것들. 그렇습니다. 사실 사군자라는 것도 다 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뻔한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10년 동안 그에 대해서 글을 안 써준 거겠죠. 네. 굳이 그거 가지고 쓰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뭐 이러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열하 일기 가운데 일부인데 빨리 이제 건륭제의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해서 강을 9번이나 건넌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야 구도학인데 뭐 지금이야 뭐 강을 뭐 우리가 뭐 유람선을 타고 건너고 배를 타고 건넌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도강을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목숨을 위험한, 걸고 네. 위험하고 정말 뭐 하다못해 뭐 종 몇 사람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말도 뭐 떠내려갔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아무튼 이 연암도 굉장히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강을 건널 때의 위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강을 건널 때 워낙 위험한 상황이고 신경의 집중이 나의 생명의 보존에만 달려있다 보니까 강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강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보면 우리가 강이 무서운 거는 강의 소리가 너무 굽이쳐서 크게 흐르고 뭐 솟구치고 뭐하고 요런 것 때문에 무서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무서우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요 아까 말씀하신 거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사연의 네. 그 말미의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소리와 색은 외부의 허상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강물을 건너면서 강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 그리고 그 강이 보여주고 있는 그 우람함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읽어드릴게요. 소리와 색은 외부의 허상이다. 외부의 허상이 항상 귀와 눈에 폐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보고 듣는 올바름을 이와 같이 잃어버리게 한다.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강을 건너는 일보다 더 심해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됨이야. 나는 장차 연암 산중으로 돌아가 다시 앞에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이를 검증해 볼 것이다. 아울러 자기 몸 챙기는데 약삭 바르면서 자기의 총명함을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아 좋습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그런 이 글도 좋은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이건 어떻게 하지? 해제가 더 좋습니다. 이건 해제가 더 좋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해제가 죽이죠. 네. 해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까 부분에 대한 해제예요. 네. 무서운 소리와 위험함으로 가득한 강을 건너는 일은 허위로 가득한 위험한 세상을 건너가는 일을 상징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물을 건너는 일보다 훨씬 험하고 위태롭다.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본다는 것은 참 어렵다. 2세기 전에 한 지식인은 이미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대안으로 명심을 제시했다.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요? 해제가. 이 명심이라는 게 이제 깊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잡념을 다 없애고 약삭 빠르게 마음을 생각하지 평온하게 말라는 해서 거죠. 정말 깊게 생각하는 것들,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 해제를 읽으면 이게 되게 쉬워지면서 그렇죠. 재밌어지는. 만일 박지원이 이 해제를 다시 봤다면 네. 아마 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너- 너는 내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야? 너는 나의 제자다. 아니 나의 스승이다? 스승이다? 제자다. 이게 지금 약간 좀 이게 내용이 좀 빠지는 겁니다만은 그 사실 이게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화를 하면서 서양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세계 각가지 곳에 있는 어떤 뭐 산업화 관련한 뭐 지식서라든가 문학서라든가 이런 것, 역사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번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 이제 그 메이지 시대 때부터 번역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번역청이 뭐 오늘날의 이제 번역자들 프로 번역자들처럼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번역청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들 뭐 자유, 민주주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가끔 일본 보면은 뭐 물론 저 누가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시긴 했던데 부러운 게 그런 어떤 지식을 하나씩 축적해가지고 이거를 국가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모비딕 할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사실 그 부분에서 철학책에서 그런 약점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철학책이 상당히 관념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한글의 관념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일본에 쓰는 관념어를 가져오니까 일본인이 갖고 있는 관념어를 우리가 어거지로 막 맞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에 많은 이제 철학 교수들이 한글 안에서 철학 그 단어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요.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한자어를 또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어려움을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힘들다 도저히 못 읽겠다 했는데 이번에 요 박주일 교수 사실 계속 얘기하는데 박수밀 교수님의 이번 이 해제를 보고는 이분은 정말 진짜 우리 기존에 있던 철학책 그러니까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한글로 번역하는 철학책을 이분이 한번 좀 더 번역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전문 번역가이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조선 시대 이제 뭐 어떤 실학자라든가 그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연구를 한자에서 머물지 않고 맞습니다. 그거를 한글로 쉽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꾸 박지원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박지밀 선생님이 읽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박수밀 자꾸 박주밀이라 그러지 왜? 헬렌 켈러에게는 그 우리 저 누구 선생님입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자님이십니다. 박수밀 교수님. 눈을 뜨게 해준 아주 절묘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그 연암 선생의 글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고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재미있게 진짜.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의를 말한다. 백의 숙제. 백의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그 백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말고삐를 잡으면서 충고했고 은을 멸망시키자 이제는 이걸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 백의의 어떤 그 충절, 어떤 그 요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무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우리 연암 선생이 무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포인트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왕은 왜 백의를 이렇게 줄여 죽게 했는가? 백의가 줄여 죽으면 물론 백의가 빛나기는 하겠지만 무왕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악독하고 후세에 좀 안 좋게 계속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오히려 백의를 더 빛나게 했다는 상대적으로 이게 또 계획적이었다는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약간 좀 어렵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글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사기에 무왕이 주를 정벌하려 하자 백의가 말고삐를 잡으며 충고했고 무왕이 은을 멸망시키자 백의는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고 했다. 무왕은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비간의 묘에 봉분해주고 상룡의 마을을 지나갈 때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오직 백의에게만은 뜻을 표하지 않았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아, 그가 살았을 때는 예로서 봉양하기를 문왕과 같이 하고 그가 떠났을 때는 신하로 대하지 않기를 기자와 같이 하고 의롭게 여겨 표창하기를 상용과 같이 하고 그가 죽었을 때 봉분하기를 비관과 같이 해야 옳았다. 그런 까닭에 나는 말한다. 탕과 백이와 무왕은 도가 같았다. 그들은 천하와 후세를 위해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중간에 조금 건너뛰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예. 백이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탕, 임금, 무왕 그리고 이제 이 백이 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들의 행위가 모두 정당했음을 밝히고 있다. 백이로 대변되는 어떤 춘추의 의리의 절대성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 해제를 읽지 않았으면 이 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맞아요. 네. 되게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이 백이론이 연암이 30대 중후반에 쓴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네. 저희가 고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천재들이다. 30대 중후반에 이러한 어떤 유연한 사고를 갖고 그렇죠. 한쪽으로만 이게 지식인들은 훨씬 더 한쪽으로만 몰아서 시각을 갖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 합리화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다. 저 사실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80년대 90년대 지금의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가 이제 문민 정부를 계속 계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가 80년대 9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에서 비판받고 공격받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생각이라도 계속 개선하거나 개혁하지 않으면 네. 공격받고 무너지죠. 근데 이 연암 박지원의 글들은 전부 다 그런 거를 계속 기존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개혁이 이론적이고 어떤 그 관념적인 개혁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개혁. 우리 백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기술 발전이라든가 사회 개혁, 사회 제도 개혁을 위해서 고민해라. 지식인들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그 이후에 그런 민주화 세력의 그 정치 권력자들의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리고 공격받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성도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선생의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계속 스스로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라는 이런 연암 선생의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생활의 발견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수필집, 뭐 일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재밌어요? 그런 철학 한 방울 거기에다가 약간 좀 도가 사상도 조금 묻어나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연암의 이제 주변 여러 인물, 다양한 친구들,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누이. 나 누이 부분은 좀 짠하더라. 예. 뭐 형님 그리고 이제 뭐 먼저 세상을 떠난 지기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잘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히 이제 떠나는 사람들 어떤 그 사실 죽음이라는 게 어디 멀리 귀향이라다가 오면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훗날도 없지 않습니까? 단절이죠, 단절. 네, 그러니까 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연암이 느꼈을 법한 그런 어떤 고독감 이런 것도 함께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제가 이제 김홍연이라는 사람을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머리 기른 중, 머리 기른 중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김홍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연암 스스로도 굉장히 좀 산을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좀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산을 가도 김홍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너무 코미디 같았어. 저 산을 가도 김홍연이 새겨져 있고 열받았어. 네. 코미디 같았어. 야 김홍연이 누구야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이야 뭐야 이거? 네.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렇게 좀 사는 사람. 그렇죠.
세상사를 돌보지 않고 이제 그 사내 대장부로서 자기만을 위한 호연지기. 그렇죠. 자기만을 위한 호연지기.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그 임금과 조정과 사직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제멋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맞아. 제멋에 사는 사람. 한라산에도 올랐답니다. 심지어는 한라산에 한 번. 한라산에 근데 지금 있는가? 한라산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있다고 하잖아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로는 한라산에 올랐으면 그 이름을 안 새겼을 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새겼겠지.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바다 건너가지고 더 큰 사이즈로 새기면 새겼겠죠. 궁금하다. 맞아. 그거는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김홍연의 삶은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야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왜 저렇게 뭐 가족도 안 돌보고 사내로서 태어나가지고 벼슬을 한번 못 해보고 왜 저렇게 사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김홍연의 삶마저도 그런 삶마저도 긍정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연암이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그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김홍연을 생각하면서 쓰는 시가 여기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묻 새가 검다고 믿고 백로는 다른 새가 희지하는 것을 의심하네. 흑과 백이 각자 자기가 옳다 하면 하늘도 응당 그 판결 싫어하리. 사람은 모두 두 눈을 가졌지만 한쪽 눈 감아도 또한 본다네. 어찌 꼭 둘이라야 밝게 보이랴. 외눈박이만 사는 나라도 있네. 두 눈도 오히려 적다고 불평해 이마에 눈 하나 보태기도 하네. 더더구나 저 관음보살은 변화한 상에 눈이 1000개네. 1000개의 눈이 뭐가 대수리. 소경도 검은 것 볼 수 있는데. 김구는 몹쓸 병으로 망가져 부처의 의지에 살아가누나. 돈 쌓아두고 쓰지 않으면 가난한 거지와 뭐가 다르리. 중생들 제각기 알아서 사노니 억지로 배우라 강요할 것 없네. 대심은 중생과 다르게 살아. 이 때문에 괴이하고 의심스러웠지. 연민이 묻어납니다. 그래, 난 네 삶을 부정하지 않아. 그래, 너를 잘못 바라본 있지.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르긴 해도 나하고 다르긴 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가산 다 탕진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어떤 암자의 스님으로 머리 긴 스님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독거노인이 되는 거고 혼자 짠하다. 이제 혼자 하는 거죠.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이 기초생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것도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 누나 새벽달은 누나의 눈썹 같다. 제목이 이게 원래 제목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역자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자를 찬양할 이 누나가 시집 가던 날의 그날 아침의 일, 누나가 시집 가던 날. 그 어린 시절 8살의 연암으로 돌아가가지고 누나와 있었던 그 해프닝을 그려내는데 이게 정말 나의 일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꿈밤님의 일일 수도 있고 들바람님이 그러니까 모두가 이 글을 읽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법한 그런 글이 아닐까 싶은데 누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솔직한 얘기죠. 슬픈데 약간 웃겨요. 슬프다. 누님이 시집가던 날 새벽에 단장하던 일이 어제 일 같다. 나는 그때 막 8살이었다. 응석 부리느라 누워 이리저리 뒹굴면서 신랑의 말투를 흉내내어 더듬거리며 점잖게 말을 했더니 누님은 수지보하다 빗을 내 이마에 떨어뜨렸다. 나는 화가 나 울면서 분에 먹을 섞고 거울에 침을 뱉었다. 누님은 오리 모양의 옥비녀와 별 모양의 금놀이개를 꺼내어 내게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다. 지금으로부터 28해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연암도
이 8살 때는 아주 그냥 필연적으로 그냥 저랑 똑같은 생각. 야, 이렇게 훌륭한 야, 사람도 어릴 때는 개차반이구나. 개차반이. 근데 이게 사실은 누나가 혼을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가기 전에 이제 동생이 굉장히 철없는 짓을 했는데 시집 가는 날 아침이니까 혼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금놀이개를 꺼내어주면서 애를 달래던 그 누나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서양 영화를 보면 그 뭐죠? 이제 그 저기 이제 서양 이제 장례식장에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뭘 보내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죽었을 때 가서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옛날 생각들을 가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서양 영화에 보통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면서 눈물 적시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내가 그 친구 살아있을 때 그놈 때문에 어찌어찌 했다. 그때가 너무 많이 생각난다. 그립다. 친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주 그런 우리도 이런 뉘앙스의 글을 썼던 분이 있다라는 게 그렇죠. 예. 그 아무튼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요. 누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묘지에 쓰는 글인데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내 가슴이 뭐 찢어지게 아팠다. 뭐 맞아, 이런 맞아. 것보다 뻔하잖아요, 그냥 이게. 이 어렸을 때 일화 하나를 툭 그렇죠. 던질 때 훨씬 이 그게 슬픔이 임팩트가 세죠 이게. 이런 글 쓰기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저 국어 시간에 무슨 뭐 옛날 저 어디 신라 시대 무슨 제망매가 뭐 그런 거 보면 제망매가 들으면 무슨 뭐 감동이 안 오고 이게 임팩트가 안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했으면은 진짜 누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이거 하면 그 저 고등학교 그 국어 수업에 했으면 애들 숙연해졌을 걸요 아마. 그때 못 느껴. 그런가요? 되돌아보세요. 느낄 수 있어? 아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저기 고등학생에도 그런 애들이 애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아니 남자들도 감수성이 깊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제가 또 연함이 경계하라던 선입견에 빠졌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누님도 떠올리고 친구 석치를 조문한다. 뭐 이런 글도 있고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크다. 뭐 요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길에서 형님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형님이 장수하길 바랐으나 그 형님이 7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중에 시를 썼는데 나의 형님 얼굴 수염 누구를 닮았나?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나면 형님을 바라봤지. 이제 형님 보고프면 어디에서 볼까나. 두건 쓰고 도포 입고서 냇물 비친 나를 보리. 예. 사랑합니다 연암 선생. 이것도 재밌었고요. 그 유리창에서 고독을 외치다. 유리창이 진짜 유리창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예. 중국의 굉장히 번성한 산업 도시인데 놀러 갔어. 와, 그러니까 이제 시골 촌놈이 갑자기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그 롯데월드 타워 63 빌딩 보고 언제 63 빌딩 롯데월드 타워 우리 세대. 롯데월드 타워 앞에서 갑자기 막 공허해지는 거야. 이 엄청난 시스템과 이 뭔가 이 물자와 사람들의 이 물결 속에 나는 굉장히 초라해지고 맞아요. 좀 약간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일주제 부분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보면은 전체적으로 통찰의 힘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글이 따뜻해요. 그 통찰의 힘이라는 게 이게 물론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으나 거듭해서 묻고 따지고 그 이 연유와 그 뿌리를 찾아가고 참 거짓을 가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그 사후적인 통찰이 결국 설득력까지 좋더라. 맞아요. 이게 감동까지 있더라. 웃음도 있어요. 역자님 사랑합니다.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요 부분은? 약간 인간적인 매력을 좀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암이 뭐 이렇게 선진문물을 들여야 된다는 북학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성품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그런 성품이랑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그다음에 옛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창조한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성품
성향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지는 음.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기득권이면 좀 지키고 싶지 않나요? 기득권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 세상 이렇게 끝나야지라고 다 기대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천재적인 생각을 하고 천재적인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너무 이런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어.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어. 시대를. 그래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의 영정조 때 그나마 시대가 조금씩 변화의 시기에 이런 분들 실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글들을 만들어냈고 이런 글들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저희들이 읽고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복이 아닐까. 엄청난 글들이 지금도 우리 읽고 있잖아요. 400년, 그렇습니다. 50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게 그 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 우리가 고전 읽으면서 가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서양에는 왜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은 거야? 왜 이래? 이랬는데 사실 뭐 이번 글을 읽으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가끔 하늘이 조선 땅에도 가끔 천재를 한 명씩 떨어뜨려주고. 그래도 난 위트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유머가 있는 유머가 정말 사람이에요. 좋아요. 사람은 정말 유머가 중요한 거예요. 닮고 싶어요. 네, 어쨌든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또 2부에서는 또 들바라님께서 흥미진진한 내용, 모든 수험생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특히나 실학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음 2부 내용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27번째 연암박지원의 산문집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